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장부터 7장까지 중간고사 이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고 기말고사 때 어떤 형태로 시험이 나올 수 있을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기존까지 강의 자료는 좀 교재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였다고 하면 지금 것은 이제 설명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장 데이터 가공 이 챕터에선 어떤 걸 배웠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그 베이스 R에서 데이터 가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괄호 안에서 행과 열을 구분해서 여기는 어떤 데이터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어떤 데이터 이름이 데이터였다라고 하면 거기에 행과 열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이용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파이프 연산자를 잘 활용을 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어떤 데이터로부터 필터를 해라, 실렉트를 해라 하는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 가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가공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가공은 좀 넘어가고요. 이번 강의 자료에서는 이렇게 PPT에서 한번 쭉 넘어가 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겟마인더 라이브러리는 중요하겠죠.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겁니다. 뭐 기대 수명부터 해가지고 뭐 국내 총생산, 인구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고요. 시험에 낼 때 제가 1인당 국내 총생산 뭐 이런 거를 구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GDP를 구해라 라고 낸 문제들도 가끔 있었죠. GDP는 어떻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GDP per cap에 들어있으니까 인구랑 곱해줘야지 이게 GDP가 나오겠죠. GDP per cap을 의미하는지 GDP를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잘 문제를 잘 확인하고 실수 없이 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겟마인더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데이터 가공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요. 자, 뭐 베이스 R을 이용한 데이터 가공입니다. 베이스 R을 이용하든 디플라이어를 이용을 하든 문제를 풀면 되지만 일단 중간고사 이후에는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구분을 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요런 내용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산하는 것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이용해서 어떤 식의 데이터 가공을 할 수 있냐. 일단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었죠. 어떤 이제 행 추출, 필터, 열 추출, 셀렉트, 그리고 열 추가, 뭐 계산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뮤테이트, 그리고 정렬, 어레인지, 그리고 뭐 통계량을 요약하는 것을 서머라이즈. S로 쓰셔도 되고 Z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를 이용을 하면 그룹핑을 해서 또 정리를 할 수 있다. 자, 이 페이지에 나오는 이 주요 함수들을 뭐 주요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주요 동사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함수들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그 데이터 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겟마인더를 이용한 데이터 가공, 뭐 이런 디플라이어 라이브러리에서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가공을 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뭐 필터 사용하는 방법 쭉쭉 나오죠. 자, 파이프 연산자가 나옵니다. 파이프 연산자. 파이프 연산자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흐름성 있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죠. 예, 동일한 코드로 이렇게 짤 수도 있으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데이터로부터 그룹핑을 하고 서머라이즈를 해서 요거를 출력해라.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 넘어가고요. 뭐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뭐 우리가 좀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난 학기에는 이런 문제를 좀 냈었는데 뭐 지금은 뭐 인터넷 상황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좀 생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뭐 이 시험을 낸다라기보다는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 교수님 생각은 이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배웠던 이런 read.csv라든지 파일 읽어드리는 함수들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뭐 보고 이렇게 푸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배웠던 내용 중에 뭐 파일을 읽어드리는 함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보카도 데이터를 외부에서 받아서 이런 폴더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쭉쭉 뭐 데이터 가공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자, 또 그 퀴즈나 뭐 연습 문제 풀어볼 때 제가 페이스랩 뭐 어떤 측면에서 물결표 써서 뭐 이건 지역적인 측면에서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그려라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지역 이름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이런 그래프를 또 얻을 수 있겠죠. 지지플롯은 지금 나오진 않고 이제 다음 장에 나오긴 하지만 미리 한번 해봤었죠. 자, 지지플롯 쓸 때 미리 얘기하면 라이브러리 명은 지지플롯2입니다. 함수는 지지플롯이죠. 여기 사용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함수명은 지지플롯, 라이브러리 명은 지지플롯2. 지지플롯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장착을 해보려고 했더니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지플롯2를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다음 장에 나오지만 이런 형태로 뭐 그래프를 그려서 또 알아낼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도 좀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측면에서 그려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졌다라고 하면 과연 페이신랩 여기 안에다가는 어떤 변수를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었죠.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데이터 정렬과 검색. 여기 뭐 어레인지 할 때 그냥 쓰면 오름차순이 되는데 여기 디센딩 오더,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라. 이런 함수들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맥스 함수, 민 함수 뭐 이런 것들도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데이트형 데이터에 활용하는 것도 한번 했었고요. 자, 외부에 있는 이런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와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 트레이닝 셋, 그리고 테스트 셋 이렇게 나눠서 뭐 하는 것들도 해봤습니다. 자, 뭐 계속 나오는데 이제 외부 이제 CSV 파일을 이용을 해서 불러들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뭐 X라는 게 붙으니까 이런 거 생략하는 방법. 여기는 원래 컨츄리였는데 C가 같이 생략됐죠. 이런 것들을 똑바로 나오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데이터 가공하고 정제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름도 정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해봤었죠. 일단 뭐 기말고사까지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전까지 배운 내용이 결국은 가공 그리고 시각화, 가공, 시각화 그리고 이제 뭐 선형이죠. 선형 모델링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뭐 아주 뭐 데이터 과학적인 요소 혹은 뭐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를 우리가 물어볼 때는 이런 뭐 가공하는 쪽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모델링을 잘 수립하느냐. 시각화는 솔직히 뭐 문법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이제 문법은 다 들어가겠지만 자, 문법적인 요소도 많이 나오겠지만 데이터 가공에서는 좀 프로그래밍적인 좀 찾아내서 뭐 정렬하고 뭐 순서를 알아본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사이에서는 문제 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문법적인 요소도 좀 많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뭐 지금은 오픈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법을 좀 잘 알아두시고 어느 페이지에 어떤 문법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가공을 하다 보면 데이터 구조를 변경해야 될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때 그 tidyr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gather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공부를 했는데 이 gather 함수 사용법도 작년에 물어봤었습니다. gather 함수도 한번 잘 보시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 가공을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뭐 그래프를 좀 잘 그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가공이네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한다고 그러면 베이스 알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알로도
데이터 가공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디플라이어 패키지로도 할 수가 있죠. 디플라이어 패키지에서 나오는 함수들 5개의 동사 혹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룹 바이까지 이제 추가를 하면 이제 6개 정도 되겠죠. 이런 함수들을 잘 사용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예, 이런 가공하는 것들을 데이터 가공에 대해서 문제를 잘 많이 낼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겟마인더라든지 뭐 h플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많이 문제를 풀어봤죠. 여기에 좀 익숙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베이스 R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뭐 디플라이어 패키지, 겟마인더, h플라이트 이런 것들은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꼭 인스톨을 미리 해두시고 사용할 때는 라이브러리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데이터 변경하는 것도 있었어요. 예, 데이터 변경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도 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쭉 5장을 제가 쭉 내려가면서 교수님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좀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각화가 나오는데 시각화는 ggplot2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베이스 R에서 우리가 베이스 R에서는 이제 플롯 함수나 다양한 함수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ggplot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 처음 이 내용은 데이터 시각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거죠. 예. 통계량은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좀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뭐 플롯 그리는 것들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콤마로 나눠 가지고 여기는 X축에 그릴 내용, 여기 Y축에 그릴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뭐 컬러를 바꾼다든지 포인트 캐릭터를 뭐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범례를 뭐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형태로 이제 레전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ggplot에는 이제 자동으로 잘 그려주기 때문에 좀 편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겟마인더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플롯으로 그려본 예제가 되겠네요. 자, 뭐 이런 그 옵션들에 대한 문제를 좀 냈었죠. 예, 옵션들에 대한 문제를 좀 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컬러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뭐 대륙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인지, 뭐 나라별로 되어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빈칸을 뒀다. 이게 빈칸이었다. 그러면 겟마인더하고 컬러링은 어느 걸로 했냐? 여기서는 대륙별로 했죠. 그러니까 뭐 컨티넌트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찾아내는 식으로 이제 문법적인 거 외에는 좀 물어볼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각화 부분에서는 결국은 뭐 문법적인 요소 외에는 좀 물어볼 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X축은 뭐냐, Y축은 뭐냐, 그리고 뭐 여기 스케일링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스케일링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로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레전드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 컬러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요런 어떻게 보면 변수들을 찾는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뭐 나머지들은 너무 좀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이게 뭐 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지원 포인트로 되어 있고 알파 값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옵션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컨티넌트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파퓰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사이즈죠.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거는 컬러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컬러는 컨티넌트별로, 사이즈는 파퓰레이션별로 이렇게 해서 해라. 뭐 이런 거 찾아내라. 이 정도밖에 뭐 낼 수가 없을 것 같죠. 네. 이런 것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페이스랩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게 지금 연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연도별로 정렬한 거죠. 연도별로 정렬해라. 이런 식으로 또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뭐 알파 값을 줬다는 것은 이제 투명도를 좀 조절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스케일링도 이렇게 x축을 로그로 해서 표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코드 플립, 코드 플립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x축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을 때는 이렇게 xy축을 바꿔서 xy축을 이렇게 뒤집는 거죠. xy축을 뒤집어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뭐 뉴스나 뉴스페이퍼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들을 많이 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코드 플립하는 뭐 함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포인트와 라인을 같이 그린 이런 경우도 있네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이 문장을 완성시키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문법적인 요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박스 플롯은 뭐 이상치 구할 때 박스 플롯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베이스 R에서의 플롯 함수들 쭉 나왔고 파이, 뭐 바 플롯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맷 플롯 함수도 있고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히스트 함수가 있습니다. ggplot2 패키지에서는 아까 쭉 뭐 설명한 것처럼 포인트로 그릴 거냐, 막대기로 그릴 거냐, 뭐 여러 히스토그램으로 그릴 거냐, 뭐 여러 가지 뭐 박스 플롯으로 그릴 거냐 이런 형태로 쭉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보다 보니까 포인트, 포인트, 라인, 바 그리고 히스토그램 뭐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쭉 나와 있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스케일 필 브루어 함수가 있는데 다양한 조합을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내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다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오렌지 팔레트를 이용한 거죠. 다 파란색 계열로 되어 있다. 예, 블루스 팔레트를 이용을 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브루어 함수를 함수의 옵션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래프를 그렸는지도 또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형태로 해서 또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했던 내용들이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겟마인더를 이용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뭐 제가 뭐 또 문제를 또 낼 수 있다 그러면 뭐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라. 뭐 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해라. 뭐 이런 형태로 문제를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리아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코리아하고 콤마 띄우고 이게 다 대문자죠. 대문자 소문자 잘 구분하세요. REP 적고 점 이렇게 잘 적으셔야 됩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에 대한 데이터가 찾아지지 않는데요. 예,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미리 우리나라는 어떤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요거를 좀 미리 잘 알아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를 잘못하거나 대소문자를 잘못하면 그런 데이터가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하는 문제도 낼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플롯 쪽 함수들이 있었죠. 뭐 파이부터 해서 뭐 바, 히스토그램 뭐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었고요. ggplot을 이용한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 뭐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뭐 여기 뭐 레전드도 있고 뭐 컬러링도 있고 뭐 사이즈도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 그래프를 얻기 위해서 어떤 소스 코드를 만들어야 되니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뭐 이런 형태로 시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법적인 요소를 잘 보고 좀 연습을 하신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장은 여기까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은 이제 선형 회귀 모델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결국은 거의 뭐 1차적인 1차 곡선 형태의 잠시만요. 편집을 사용을 해야겠네요. 1차 곡선 형태의 모델링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함수는 lm 함수였죠. 리니어 모델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 우리가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자, 모델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나왔고요. 앞쪽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모델링을 할 때 평균 제곱 오차를 기준으로 해서 이 평균 제곱 오차가 가장 작아지는 가장 작게 만드는 모델링을 우리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MSE, Mean Squared Error가 가장 작아지는 곡선을 찾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겠죠. 우리 데이터 과학에서의 문제는 이런 데이터들이 쭉쭉쭉 이렇게 막 존재를 한다고 쳐요.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직선이라든지 뭐 이런 곡선이라든지 이 A라는 모델링, 뭐 B라는 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곡선의 오차가 최소화되는 그런 곡선을 만들고 싶은데 이때 기준은 평균 제곱 오차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균 제곱 오차는 얼마인가 라는 것을 묻는 문제를 가끔 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넘어가면 자, 평균 제곱 오차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 함수는 없어서 데비언스를 구하면 제곱 오차를 구하는 잔차 제곱합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곱 오차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그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 제곱 오차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랭스로 써도 되고요.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랭스로 써라 라고 했고요. 우리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보면 뭐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들이 x도 있고 y도 있고 이렇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n콜 몇 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n로 몇 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데이터 개수는 이 n로우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xy의 이 조합 페어들이 몇 개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데이터가 결국은 x, y 이렇게 xy로 이제 점을 찍는다 그러면 점이 xy당 하나의 점이 이렇게 페어당 하나씩 점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몇 개냐라는 것은 결국은 n로우가 몇이냐, n로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는 개수를 찾아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하는 이런 기능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썸머리 함수라든지 앞쪽에 뭐 여기에 피티드, 예측값, 레지듀얼스, 잔차 이런 다양한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측도 할 수 있죠. 예측을 해서 이 값을 또 어디에 뭐 B라는 곳에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값을 또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카즈 데이터, 뭐 위민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해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선형 회귀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는 x 하나가 y에 영향을 준다라고 봤던 건데 이번에는 x나 u나 v나 이게 설명 변수, 그러니까 독립 변수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경우, 반응 변수는 뭐 하나더라도 설명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이렇게 했었죠. lm 똑같이 함수를 쓰는데 y를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를 써서 x와 u에 대해서, 혹은 이게 x, u, y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x 더하기 u 대신에 점을 찍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차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스캐터플롯 3D라는 라이브러리를 장착을 한 다음에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이런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옵션들을 또 잘 선택해서 그릴 수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최종 모델이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뭐 오차를 구해라, 뭐 오차 제곱합을 구해라,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들도 내볼 수 있겠네요. 자, 뭐 이런 형태로 쭉 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퀴즈에도 나왔지만 이런 트리스라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의 볼륨을 가지는 나무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또 요약을 하면, 자, 이번 장에서는 lm 함수 사용하는 걸 했습니다. 그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 뭐 x가 y에 영향을 줄 때, 뭐 xu가 y에 영향을 줄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lm, 뭐 y를 구하는데, 이게 어디에 관계되냐, x에 관계되냐, 아니면 x 더하기 u에 관계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봤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콤마를 하고, 이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서 할 거다. 이런 형태로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구성된 것을 이렇게 모델링을 해야, 뭐 어떤 M이라는 곳에 내가 모델링을 해놔야 나중에 예측할 때, 예측하는 함수 있죠. 예측할 때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안 하고 그냥 벡터로 하면 좀 막 예측이 좀 어긋난다거나, 어긋난다기보다는 데이터가 이상하게 출력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 lm 함수를 적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나면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 오차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측을 해봤을 때, 뭐 나무 세 그루를 잘랐을 때 얻어지는 면적이라든지 부피는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퀴즈에서 제가 뭐 하나, 둘, 셋, 네 개 포인트가 있는데, 뭐 요거 두 개, 뭐 A, B, C, D가 있으면 A와 C를 연결한 선, 혹은 뭐 B와 D를 연결한 선, 요게 만드는 오차, 뭐 이런 거 구하는 문제도 냈었죠. 요런 것들도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때까지 배운 내용이고요. 시험 범위는 배운 데까지이기 때문에 이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앞쪽에 뭐 조건절을 써야 된다거나 뭐 반복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거의 한 뭐 7, 80% 이상은 중간고사 이후께 나오지만 앞쪽 내용도 조금 알고 있어야지 뒷부분까지 풀 수 있다는 거 염두를 잘 해두시고요.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지만 기말고사 잘 대비를 하시고, 혹시 또 그 사이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이나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